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회의가 열리는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에서 현직 취임 이후 두 번째 대면 회담을 가졌습니다. 지난 회담 이후 1년 만의 만남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오늘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대중국 압박 완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시진핑은 친구가 아니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제안한 2단계 지속 결의안이 화요일 저녁 하원을 초당적인 찬성으로 통과했습니다. 하원 세입세출위원회가 미국에서 자금을 모아 하마스를 비롯한 테러 단체에 조달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들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둔화 조짐과 함께 미국 내 물가 상승 압력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월 들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한 데 이어 생산자 물가의 상승세도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출마 자격을 놓고 벌어진 법정 공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잇따라 승소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시간주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이 자신과 두 아들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사기 소송에 대해 오심을 신청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직원과 공무원 500여 명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휴전을 추구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지속적인 분쟁을 일시적으로 종식시킬 것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에 서명했습니다. 마이클 터너 하원 정보위원장이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에게 한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해결사로 알려졌었던 마이클 코원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뉴햄프셔주 대선 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름이 빠지게 됐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탈모 샴푸, 머릿결은 포기해야 되나? 더나 플러스 모르나? 66가지 자연 유래 성분과 영양 성분으로 힘있는 모발의 세정력, 머릿결, 두피 건강까지 빠짐없이 다 잡았다. 자연을 담은 탈모 샴푸, 더나 플러스. 더나 플러스 탈모 샴푸 미주 출시 기념 특별 세일 500ml 샴푸 2통과 앰플까지 89불. 가까운 판매처에서 만나세요. 잊지마 공석 탈모엔 더 나나나. 요즘 건물 사야 된다는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커머셜닷컴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수요일 NNP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회의가 열리는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에서 현직 취임 이후 두 번째 대면 회담을 가졌습니다. 지난 회담 이후 1년 만의 만남입니다. 모두 발언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서로 오랫동안 알았고 항상 의견 일치를 본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만남은 항상 솔직하고 직설적이고 유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은 우리는 경쟁이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책임 있게 경쟁을 관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기후변화에서부터 마약 단속,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고 우리의 공동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한편 시 주석은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났지만 아직도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다며 세계 경제는 회복되고 있지만 그 동력은 여전히 부진하고 산업망과 공급망은 여전히 교란과 보호무역주의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어 중국과 미국 같은 두 대국이 서로 등을 돌리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며 한쪽이 다른 쪽을 개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충돌과 대치는 양쪽 모두에게 감당하지 못할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과 포스트 팬데믹 국면에서 기대 이하의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모두 이 미중 관계를 안정화할 필요에는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 외교가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오늘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대중국 압박 완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외교안보 분야 칼럼니스트인 조시 로기는 바이든은 시의 함정에 빠질 위협이 있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시진핑이 바이든을 친구로 여길까 아니면 바이든의 대중국 정책 완화 조짐을 이용하려 할까라고 질문한 뒤 증거들은 후자를 가리킨다라고 썼습니다. 로기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회담에서 달성하려는 목표로 거론해온 미중 간 군 통신선 복원이 성사되더라도 미국의 선물이 아니라며 시진핑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원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사회적 해악이 극심한 마약류 펜타닐 관련 미중 공조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2019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매우 유사한 합의를 했음에도 실행하지 않았다고 로기는 지적했습니다. 로기는 중국 당국자들이 미중 대화를 위해 미국은 중국의 나쁜 행동에 대한 대항을 접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고 있고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국 압박의 고삐를 늦추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로기는 또한 중국과 대화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 낫다면서 바이든은 시진핑이 친구가 아님을 깨달아야 하며 중국과의 충돌을 피하는 최선의 길은 전임자들이 빠졌던 것과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임을 시 주석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제안한 2단계 지속 결의안이 화요일 저녁 하원을 초당적인 찬성으로 통과했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표기를 붙여서 3분의 2의 표가 필요했던 이 법안은 찬성 336대 반대 95로 승인됐습니다. 2명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과 공화당 의원 127명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93명의 공화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존슨 의장은 기자들에게 내가 근무한 지 3주도 채 안 되었다며 항공모함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매우 중요한 첫 단계였으며 이로써 우리는 워싱턴의 업무 방식을 바꿀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FP통신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여행길이 마비되는 극한 상황이 배수진 역할을 해줬다고 분석했습니다. 통신은 존슨은 최근 몇 달 동안의 혼란과 다가오는 휴일에 대한 조바심에 의지해 자신에게 유리한 일을 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2단계 지속 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이제 공은 상원과 백악관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상원이나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을 거부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4 회계연도 정부 예산은 옴니버스 방식의 일괄 처리가 아닌 12개의 개별 위원회별 예산 검토를 거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예산 삭감을 이끌어낼 것인지가 보수 강경파 의원들의 주 관심사가 될 전망입니다. 하원 세입세출위원회가 미국에서 자금을 모아 하마스를 비롯한 테러 단체에 조달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들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관련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자세한 소식 홍성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IRS를 감독하는 주요 위원회에 속한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하마스와 관련된 수많은 비영리 단체들을 조사하는 동시에 관련 입법을 계획하고 있다고 워싱턴 이그제미너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하원 세입세출위원회는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 공격으로 1,4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하마스와 특정 관계를 공유하는 것으로 보이는 소수의 자선단체를 겨냥하고 오늘 의회에서 테러 자금 조달에 대한 청문회를 가졌습니다. 세입세출위원회 제이슨 스미스 위원장은 최근 세금 면제 기관이 테러를 지원하거나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보도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이그제미너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국민은 미국의 세금 혜택을 받는 단체가 유대인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이나 전 세계의 테러 행위에 연루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 권리가 있으며 세입세출위원회는 이러한 면세 혜택이 남용되지 않고 미국인들이 무의식적으로 폭력의 자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이러한 상황을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전국의 대학 캠퍼스에서 친하마스 및 반유대주의 활동이 급증한 것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이그제미너는 친팔레스타인 활동가의 거점으로 팔레스타인 청년운동, 앤서, 알 아우다 등을 지목하고
최근 미국에서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하는 많은 단체들이 불투명한 다크머니 자금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IRS로부터 면세 혜택을 받는 재단들의 프로젝트라고 보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원 세입세출위원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과거 이슬람 자선협회와 협력관계를 맺어온 일리노이 소지의 자선단체 미국 자카트 재단을 감시하고 있는데 FBI가 입수한 은행 기록에 따르면 서한지구에 본부를 둔 이슬람 자선협회는 하마스의 지원으로 2001년 미국 정부가 폐쇄한 이후 제재를 받은 자선단체인 홀리랜드 재단에서 현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2001년 국세청에 제출된 세금 신고서에 따르면 자카트 재단의 사무총장 할릴 데미르는 또 다른 사라진 자선단체 베네볼런스 인터내셔널 재단에서 근무했는데 이 재단은 2002년에 재무부에 의해 테러 자금 조달 기관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자카트 재단의 최고 운영 책임자 아미나 데미르는 워싱턴 이그제미너에 우리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세입세출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은 자카트 재단과 협력하는 이슬람 구호 USA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단체는 하마스에 현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이스라엘이 2014년 금지한 이슬람 구호 월드와이드와 제휴하고 있습니다. 대형 은행인 홍콩 상하이 은행도 명백한 테러와의 관계 때문에 지난 2016년에 이슬람 구호 월드와이드와 관계를 끊었습니다. UBS와 크레딧 스위스도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2021년 연방 국무부는 이 단체가 반유대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 정부 자금 지원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스미스 위원장과 동료 의원들은 대학 캠퍼스에 지부를 두고 시위를 조직하는 반이스라엘 단체인 팔레스타인 정의학생회와 팔레스타인을 위한 미국 무슬림 및 그 산하단체인 팔레스타인 정의를 위한 미국인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유대인 테러를 찬양하고 팔레스타인 해방인민전선, 하마스, 헤즈볼라 및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와 같은 테러 정파들을 오랫동안 지지해왔습니다. 워싱턴 이그제미너는 최근 스탠퍼드 대학의 팔레스타인 정의 학생회 리더인 크리스티안 데이비스 베일리가 과거 2015년에 라시다 트라이브 하원 의원과 함께 디트로이트에서 반이스라엘 단체인 팔레스타인을 위한 흑인을 공동 설립해 해외 팔레스타인 해방인민전선 회원들과 연대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을 위한 미국 무슬림이라는 단체는 버지니아주 법무장관 제이슨 미아레스가 이 단체의 불법 기금 모금 의혹을 제기한 이후 이미 세밀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단체는 허용되지 않은 목적으로 모금된 자금을 테러 조직에 지원하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위원회가 이 같은 비영리 단체들의 불법 자금 조달을 감시하겠다고 나서게 된 데에는 친이스라엘 띵크탱크인 자코르 법률연구소가 미국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허점을 이용해 자금을 테러 단체에 조달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낸 것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코르 법률연구소의 보고서에는 팔레스타인 테러와 연루된 사실이 워싱턴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난 애리조나 자선단체 글로벌 정의를 위한 연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연합은 특히 이스라엘이 지정한 테러 단체인 사미둔 팔레스타인 수감자 연대 네트워크를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보고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이들 단체들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청문회가 미국 국민들의 자금이 테러 단체에 전달되는 공급로를 차단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뉴스앤포스트 홍성구입니다. 우리 한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손들과 살아갈 땅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떠날 방문객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에서 좋은 평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와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부각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이웃되기 운동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합니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둔화 조짐과 함께 미국 내 물가 상승 압력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연방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10월 소매 판매는 7,050억 달러로 전월 대비 0.1% 감소했습니다. 월간 소매 판매가 감소한 것은 지난 3월 이후 7개월 만입니다. 소매 판매는 9월까지 예상 밖 호조를 이어오며 굳건하게 경기를 뒷받침해왔으나 10월 들어선 소비를 압박하는 요인들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를 비롯해 가구 등 내구재 판매가 줄었고 고유가로 차량 운행이 줄면서 휘발유 판매도 감소했습니다. 또 백화점 판매액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식료품 지출액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장기화와 대출 연체율 증가, 가계저축 소진, 학자금 대출 상환 개시 등을 이유로 미국 소비가 둔화한 것으로 전망해왔습니다. 10월 들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한 데 이어 생산자 물가의 상승세도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연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10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5% 하락했습니다. 이는 2020년 4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생산자 물가는 전월과 비교해 7월 0.6%, 8월 0.8%, 9월 0.4% 오르는 등 몇 달 새 비교적 높은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1.3%를 나타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6.5% 줄어들면서 10월 생산자 물가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이 에너지와 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는 전월 대비 0.1%, 전년 동월 대비 2.9% 각각 올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 대선 출마 자격을 놓고 벌어진 법정 공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잇따라 승소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시간주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시간 주 법에 따라 2024 대선 예비선거 출마 자격을 얻었다며 주 총무처 장관이 임의로 투표용지에서 트럼프의 이름을 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미네소타주 대법원이 지난 8일 트럼프의 대선 경선 출마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지 6일 만입니다. 좌파 성향의 단체 프리 스피치 포 피플은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근거로 트럼프의 대선 출마 자격에 의문을 표하며 미시간, 미네소타, 콜로라도 등의 선거관리 당국에 2024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이름을 빼달라는 청원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맞서 트럼프 측은 이달 초 미시간 주 정부 상대 소송을 관할하는 미시건 행정소송법원에 조슬린 벤슨 미시간주 총무처 장관이 내년 2월 27일 실시될 예정인 미시간주 공화당 예비선거의 투표용지에서 이 트럼프의 이름을 빼는 것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부 민주당 인사들은 지난 2021년 1월 6일 트럼프의 열성 지지자들이 2020 대선 결과에 불복해버린 16 연방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에게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임스 레드포드 판사는 16 사태가 모반 또는 반란인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태에 가담했다고 볼 것인지 등은 한 명의 사법관이 아닌 의회에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판사는 어떤 방식이나 형태로도 상하원처럼 미국 시민들의 의견을 대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고 측은 항소하겠다며 미시간주 대법원이 이 문제에 개입해 사건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미네소타주 대법원도 지난주 헌법상 트럼프 출마에 문제될 것이 없다며 트럼프의 이름을 경선 투표용지에 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콜로라도주에서 진행 중인 유사 소송의 결과는 오늘 17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이 자신과 두 아들, 또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사기 소송에 대해 오심을 신청했습니다. 트럼프는 신청서에서 법원과 검찰이 자신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측 변호사는 오심 신청서에서 이러한 편견은 피고의 권리와 기관으로서의 사법부의 무결성을 모두 위협한다며 여기에 기술된 바와 같이 이 소송에서 명백하고 실제적인 편견의 증거는 압도적이다라고 썼습니다. 앞서 앵고런 판사는 이미 트럼프가 자산 가치를 부풀려 은행과 보험사를 속인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제임스는 2억 5천만 달러의 손해배상과 트럼프와 그의 두 장남이
뉴욕에 기반을 둔 사업체의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구하는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사는 트럼프와 그의 팀이 법정의 특정 측면에 대해 논의하지 못하도록 여러 차례 함구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직원과 공무원 500여 명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휴전을 추구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지속적인 분쟁을 일시적으로 종식시킬 것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서명운동을 주도한 두 직원은 서한에 서명한 사람들이 정부의 고위직과 하위직은 물론 상무부, 국방부, 내무부, 국토안보부, 대통령 집무실 등 여러 분야에서 심지어 다른 국가들에서도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에는 우리는 연방기관, 부서, 독립기관 및 백악관에서 근무하는 국내외 정책 분야에 걸쳐 배치된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의 정치 지명자 및 공무원 연합을 대표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서한은 우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휴전을 긴급히 요구하고 이스라엘 인질과 자의적으로 구금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즉각적인 석방, 물, 연료, 전기 및 기타 기본 서비스의 복구, 가자 지구에 대한 적절한 인도적 지원의 통과를 보장함으로써 현재 분쟁의 완화를 촉구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분쟁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은 공무원과 그의 풀뿌리 지지자들 모두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무슬림 민주당원들은 바이든이 이스라엘을 계속 지지하고 휴전을 시도하지 않을 경우 2024년 대선 투표에서 투표하지 않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클 터너 하원 정보위원장이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에게 한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해결사로 알려졌던 마이클 코언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같은 요청은 코언이 뉴욕에서 진행 중인 트럼프 관련 민사 재판에서 자신이 의회에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한 데 이어 나온 것이었습니다. 트럼프의 변호사였던 코언은 2017년 상원정보위원회에 거짓말을 한 혐의와 기타 범죄로 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터너 의원은 하원정보위원회에서 2019년에 있었던 허위 사실을 새로 인정한 만큼 또 다른 기소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언은 10월 25일 트럼프의 뉴욕 사기 재판에서 2019년 2월 하원 패널에게 트럼프가 개인 재무제표를 부풀려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코언은 뉴욕포스트에 보낸 서면 진술에서 자신의 2019년 의회 증언이 정확한 것이었다면서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확한 답변 방식을 무시했다고 항변했습니다. 2019년 정보위원회 속기록에 따르면 코언은 트럼프가 포브스 400대 부자 명단에 오르는데 관심을 표명했다고 증언했는데 코언은 이를 부풀려진 금융 정보를 잡지에 제공하라는 요청으로 해석했습니다. 2018년 트럼프와 완전히 갈라선 코언은 그해 세금 사기를 포함한 광범위한 혐의의 일환으로 모스크바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해 의회에 거짓말을 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수감 기간의 대부분을 자택 감금 상태에서 복역했습니다. 상안검, 하안검을 아시나요? 안과에서 성형수술을 한다는 사실도 아셨나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유명 의대 및 병원에서 최신 기술을 섭렵하고 돌아온 닥터 줄리아 강이 존스 크릭의 졸리 성형 안과를 오픈했습니다. 다양한 보톡스 주사와 필러 시술, 그리고 명품 치료기를 통해 여러분의 피부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드립니다. 전문 의사가 직접 시술에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졸리 성형 안과. 지금 상담 받으세요. 770-629-0600 화장품 백화점 미쓰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예, 뉴햄프셔주에서 지금 대통령 예비선거 치르는 날짜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통적으로 뉴햄프셔주는 가장 먼저 프라이머리 선거를 치르는 그런 주로 잘 알려져 있죠. 지금 화면 뒤에 보시는 사진에 있는 것처럼요. 뉴햄프셔이어스, 그렇죠. Presidential Primary.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예비선거.
프라이머리라는 게 예비선거 두 가지가 있죠. 코커스하고 프라이머리. 그 얘기는 잠시 뒤에 하도록 하고요. 이 내용을 보면 since 1920, New Hampshire has held its presidential primary election before any other state. 어떤 주보다도 먼저 프라이머리 선거를 지금 치루었다. 1920년부터 100년이 넘은 겁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미국에서 가장 먼저 치루어지는 프라이머리 선거는 뉴햄프셔에서 치렀다.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자, 예비 선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비 선거가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누구냐,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누구냐, 이 각 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을 이야기하는 게 예비 선거인데, 이 예비 선거를 치르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프라이머리라는 것이 있고 이제 코커스라는 것이 있고요. 코커스는 전당대회 방식이어서요. 그 당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투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폐쇄적인 방식이죠. 프라이머리가 방식은 좀 더 오픈되어져 있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날짜를 정해놓으면 투표소가 정해지고 그곳에 와서 사람들이 투표하게 하는 뭐 이런 방식을 따릅니다. 이 프라이머리 방식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무소속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투표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여론을 좀 반영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코커스 같은처럼 이제 당원들의 의견만 반영해서 결론 짓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래서 가장 먼저 치루어지는 프라이머리 예비 선거가 뉴햄프셔에서 100년 넘게 계속되어져 오고 있다. 아예 뉴햄프셔 주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주 법을 만들어 가지고요. 어떠한 주든 간에 가장 먼저 예비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한 주보다 최소 7일 전에는 예비 선거를 치러야 된다라고 아예 주 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 이 뉴햄프셔주의 이 1등 자리를 뺏을 곳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겠죠. 그런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상하게 꼼수를 썼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첫 번째 프라이머리 장소를 사우스캐롤라이나로 낙점해 준 겁니다. 그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아예 그렇게 공표를 해버렸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가장 첫 번째 전당대회를 하고 프라이머리 하겠다. 그게 2월 3일이라고 날짜를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뉴햄프셔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우리 여태까지 100년 넘게 우리가 해온 일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당연히 부글부글 끓었겠죠. 그래서 오늘 발표가 나온 겁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이 남성분은 데이빗 스캔원 뉴햄프셔 주의 국무장관인데요. 오늘 기자회견 가지고 날짜를 발표를 하면서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스캐런 국무장관은 뉴햄프셔주가 전국 최초로 예비선거를 실시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고요. 민주당 전국위원회와 다른 주가 뉴햄프셔보다 먼저 앞서서 프라이머리를 치르려고 했다, 시도했다라는 점 자체를 질책합니다. 인종 다양성 부족에 대한 우려를 앞세워서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미국 최초 타이틀에 도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대통령 지명 일정을 재조정하기 위해서 인종적 다양성을 곤봉으로 사용하는 것은 추악한 선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뉴햄프셔주는 인종 구성이 다양하지가 않고 소수민족이 비율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미국 전체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한다라고 보기 어렵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했다라는 것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는 것이죠. 어느 시점에서 주가 조기 예비 선거를 실시하기에 너무 늙었다라든가 혹은 부유하다라든가 교육 수준이 너무 높다라든가 너무 종교적이다라든가 언제부터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느냐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전국 정당 지도자들이 지명 과정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다. 미국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수 있는 말인데요. 연방정부의 통제권과 주정부의 통제권, 이것이 서로 부딪히는 경우들이 역사에 보면 종종 있어 왔습니다. 이것이 심하게 부딪혔던 게 바로 미국 역사에서는 남북전쟁이 있었죠. 그러니까 주 하나하나가 하나의 독립된 나라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 주권을 인정해주는 것이 연방 헌법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연방 헌법에서 보장하는 주권은 국민들한테도 있고 주에도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하고 다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주가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주가 가지고 있는 주권을 자꾸 간섭하고 건드리려고 하면 주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반기를 들게 돼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선거 문제도 마찬가지죠. 민주당은 전국적으로 아예 파퓰러 보트를 하자, 대통령 선거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각 주에서 선거인단 뽑아가지고
선거인단으로 대투표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에서 하는 대통령 선거처럼 모든 국민들 전부 다 합산해가지고 가장 많은 표 나온 사람으로 그냥 대통령 시켜버리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민주당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역사와 전통을 무시한 그러한 아이디어들이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스캔런 국무장관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문제는 누구 당의 후보자를 결정하게 되는지이다. 그러니까 누가 당의 후보자가 되느냐, 이게 이제 지금 예비선거의 관건이다라는 것이죠. 초점이라는 것이죠. 지명 일정이나 유권자를 통제함으로써 전국 당위원회에 통제하려는 하는 것은 전국 당 위원회의 엘리트들이나 그런 데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뉴햄프셔는 각 주의 유권자들이 워싱턴 DC의 권력 중개인이 아닌 대통령 후보로 누구를 선호하는지 결정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 주에 있는 주민들이 선호하는 후보가 누구냐, 그것이 주에서 결정할 일이지 그 밖에 뭐 다른 문제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기 할 일만 해내면, 모든 사람이 다 자기 할 일만 잘해주면 전체가 다 잘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이오와주가 1월 15일에 전국에서는 가장 먼저 예비선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방식이 프라이머리가 아니라 코커스 방식이죠. 그래서 코커스 방식이기 때문에 이건 예외로 이제 쳐주는 것이고요. 뉴햄프셔에서 하는 거는 이제 프라이머리 방식이니까.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2월 3일 첫 대선 프라이머리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다른 주에 비해서 최소 7일 전에 예비선거를 해야 된다라는 뉴햄프셔의 주법상 늦어도 1월 27일 전에는 예비선거를 치러야 되는 게 뉴햄프셔 주의 주법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1월 23일 날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뉴햄프셔주 국무부에 따르면은 민주당 대선 후보자로는 지금 이제 21명, 그리고 공화당 후보자로는 24명의 이름이 이제 투표용지에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21명 중에 조 바이든의 이름이 빠지게 됐다. 왜 그렇게 됐느냐? 민주당 전국위원회랑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가장 먼저 하기로 하면서 그쪽에는 등록을 했는데 뉴햄프셔주 쪽에는 등록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참 골치 아픈 거죠. 그러니까 전국 민주당 위원회하고 뉴햄프셔주의 민주당하고 지금 상당히 갈등이 깊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웃기는 거는요, 공화당 후보 명단 24명 중에는 팀 스캇이라든가 뭐 마이크 펜스라든가 엘더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름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 펜스나 팀 스캇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미 중도 하차 선언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대통령 선거 안 하겠다라고 포기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투표용지에 이름이 올라간다. 왜? 뉴햄프셔 주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조 바이든 대통령은 뉴햄프셔에 등록을 안 했다, 주권 인정 안 한 거다, 결국은 우리는 원칙대로 이름을 그러면 투표용지에 올려놓을 수 없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뉴햄프셔주 민주당에서는 이 상황이 벌어지니까 결국은 기명 투표하자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투표용지가 있는데 인쇄된 명단에는 없으나 투표용지에다가 조 바이든이라고 손으로 쓴 다음에 꾹 찍자라는 이야기죠. 체크,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기명 투표해서 조 바이든을 찍어주는 사람들이 몇 명이든 더 나오게 이제 해야 되는, 뭐 지금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하자, 뭐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다. 상당히 좀 애매한 상황이 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USA 투데이에서는 이번 뉴햄프셔주의 결정으로 뉴햄프셔주 민주당이 전국 민주당 위원회로부터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당이나 좌파, 특히 이제 좌파 운동가들은 도널드 트럼프의 이름을 대통령 후보 명단에서 빼려고 소송을 여기저기서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소송은 지금 다 지고 있죠. 미네소타에서도 그렇고 오늘 미시간에서도 그렇고, 오히려 트럼프 이름을 빼겠다라는 소송에서는 지고 있고, 소송은 걸리지도 않았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조 바이든의 이름은 오히려 투표용지에서 빠지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 가뜩이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에다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바이든 대통령 다시 재선하게 하면 안 된다,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뉴햄프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열리는 프라이머리 선거, 예비 선거에 자신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올라가지 못하는 아주 수모스러운 일을 겪게 생겼다. 뭐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웃지 못할 일인 것 같고요. 예. 어찌 보면은 뭐 하늘은 공평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계속해서 미국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공화당 후보들은 1월 15일에 대선이 시작이 됩니다. 대선이 이제 경선이 시작이 되는 거죠. 아이오와 코커스를 가장 먼저 치르고 그 다음에 뉴햄프셔로 가고요. 2월 8일에는 네바다에서 코커스를 하고요. 2월 24일에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프라이머리를 치르게 됩니다. 네, 한편 이제 민주당 쪽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2월 3일 날 하게 되고 네바다주에서 프라이머리를 2월 6일 날 하는 것으로 지금 이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갑자기 1월 23일 뉴햄프셔가 툭 던져진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제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2024년 대통령 선거는 다자구도가 중요해지는 그러한 선거이기 때문에 예년 선거하고는 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공화당 후보, 민주당 후보 둘만 놓고 생각해도 충분한 그러한 선거였습니다만은 내년의 대통령 선거는요, 제3지대가 훨씬 더 강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RFK 주니어가 지금 만만치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녹색당의 웨스트 후보도 적지 않은 지지율을 지금 갉아먹을 수 있는 이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 바이든 대통령 사이에 이 지지율 싸움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힘들어지는, 우리가 경합주라고 이야기하는 몇 개 주 정도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주에서 좀 혼선이 빚어지는 그러한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에머슨 칼리지에서 여론조사 결과 내놓은 것, 오늘 내놓은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뉴햄프셔주 같은 경우에도 여론조사를 보니까 양자구도일 경우에는 바이든이 트럼프에 비해서 5%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그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만은 다자구도로 가버리니까요. 그러니까 RFK 주니어가 6% 지지율을 뉴햄프셔에서 받으면서 바이든과 트럼프의 이 지지율 차이가 3%로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 여론조사의 오차율이 3.3%입니다. 그러니까 오차 범위 안에서 박빙의 승부를 겨루는 형태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RFK 주니어하고 웨스트의 역할이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뉴햄프셔 주에서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은 뉴햄프셔주는 안정적으로 바이든이 이길 수 있는 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지금 상당히 심각한 경합주가 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바뀔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다른 주들도 마찬가지인데 예전에는 바이든이 이길 수 있는 곳이야라고 안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곳들이 그렇지 않은 아주 흔들리는 지각 변동이 있는, 혹은 트럼프가 이길 수 있는 곳이야라고 생각했던 곳에서도 지각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이러한 변화가 내년 선거에서는 곳곳에서 벌어질 수 있다.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는데요. 지금 이제 바이든의 이름이 뉴햄프셔주 투표용지에서 빠지게 됐다. 웃기는 이야기나 이것이 진짜 현실로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내년 선거는 다자구도를 계산을 하고 봐야 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양자구도로 나오는 여론조사만 가지고서는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 반드시 다자구도 개념을 머릿속에 놓고 대선 지켜봐야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홍성구 기자였습니다. 경제정보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상으로 11월 15일 수요일 NNP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